여러분 반갑습니다. KBS에서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을 수상했다는 그 아침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걸 우리 회사에서 추천한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장학금을 주고 나눴는데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 장학금 거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술을 제공한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서 각 대학의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다단계 회사다 그랬더니 수령 거부. 우리 사회의 다단계 회사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예요. 뭐 주겠다고 그래도 거부. 당신들 돈 안 받는다 이거야. 그 정도로 나빠요. 이 사회적 인식이. 그러나 안 받겠다는 걸 억지로 줄 수는 없고 받겠다는 사람들한테만 줬어요. 그랬더니 본사가 이제 공주로 이전을 했는데 관악구에 있을 때 그걸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일일 세무서장, 그 일일 세무서장, 명예세무서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금 잘 내고 많이 베푸는 사람한테, 기업의 CEO한테 일일 세무서장의 명예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 공공기관에서 그 애터미의 그 회장을 일일 세무서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 다단계 회사 회장을 뭐라 시키냐? 그러니까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일일 세무서장을 한 거예요. 이런 표창도 처음에는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이 회사에서는 가능하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눔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회사에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상을 3개를 받았더라고. 세종대왕 나눔 대상하고 한국 적십자 총재의 나눔 봉사상, 또 그 백선엽 장군이 회장으로 있는 그 단체의 상 이렇게 받았는데 회사에서 추천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다단계 회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공공기관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다단계 회사가 왜 안 되냐 하는 것은 오늘 강의 중에 들어있어요. 뜯어먹는 놈은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5일 날은 또 하나의 큰 상을 받습니다. 12월 5일이 무슨 날이죠? 무역의 날입니다. 원래 무역의 날이 11월 며칠이었죠? 그날은 우리나라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시기였는데, 날짜였는데 12월 5일 날로 바꾼 것은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로 무역의 날이 바뀌었어요. 그날 애터미가 다단계 회사로서는 아마 전무후무할, 앞으로도 그런 회사는 없어요. 1,000만 불 수출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출이 아프리카나 어디 남아메리카가 아니고 일본, 미국, 캐나다예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수출 1,000만 불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작년에 1,300만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 불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단계 회사가 처음에 수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놈들이 있어요. 작년에 500만 불 받았죠? 금년에 다시 1,000만 불을 받았거든. 재작년에 500만 불. 그러니까 500만 불 수출 탑이 이 정부로 올라가니까 이놈들 뭐 하는 놈들이야 이거? 뭐 하는 놈들은 수출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인식이 점차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제목은 적선여경인데,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한 200여 차례 강의를 했는데 강의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약간씩 다르지만은 지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의 태도다 하는 게 태도.
당신의 무슨 학력이나 경력이나 나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나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말고 태도라는 게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태도는 한마디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요것이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성공을 결정한다. 요것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을 했던 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태도예요. 당신의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나쁜 태도는 마치 펑크난 타이어와 같아서 당신은 아무데도 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태도가 전부다. 당신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태도가 전부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 할 정도로 태도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적선여경, 이것도 태도와 마음가짐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 적자는 쌓을 적자입니다. 거지가 돈 달라고 하면서 적산합시오, 그 적선이에요. 쌓을 적자고 착할 선자고 선할 선자, 착할 선자. 여는 나물 여자입니다. 나물 여자. 여분 있느냐? 그 말 있죠. 경은 경사경자입니다. 경사가 났다. 그러니까 선을 쌓으면 경사가 남는다. 그 말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 동양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고전으로 여겨온 게 사서삼경입니다. 사서는 논어, 맹자, 그리고 대학 중용을 사서라고 그랬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을 삼경이라 하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이 말이 나와요. 적선지가 필유여경, 적불선지가 필유여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을 쌓는 집안에는 남는 경사가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을 쌓으면 선을 쌓는 그 당사자만 경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손까지 미친다. 대대로 아버지가 선을 쌓으면 아버지가 경사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그렇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적불선지가 필유여항. 불선을 쌓으면, 즉 악을 쌓으면 그 당사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그 자손까지 피해를 입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선을 쌓으면, 여기서 선은 버튜라고 해도 좋습니다. 선을 쌓으면 자기가 선을 쌓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베풀면 베푼 값보다 더 많이 남아, 내가 받는 게. 악을 쌓으면, 불선을 쌓으면 불선으로 이익 본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고전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도덕적으로 살라는 그러겠지, 어떤 놈 도둑질해도 잘 살더라,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어요. 뭐 착하게 살라는 말이로구만. 그런데 이러한 고전에 있는 말들이 현대 과학에 의해서 맞다, 그렇게 밝혀진다, 그런 말이에요, 현대 과학에 의해서. 자, 이게 역사적인 사례로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춘추시대에 범왕이란, 요 진나라가 있고 요 진나라가 있어요. 요 진나라 장수의 범왕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난념이라는 사람인데 둘이 천한매부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난념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교만하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처남인 요 범왕을 죽이려고 하자 범왕이 요 진나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자 이 진나라 임금인 군중인 진경공이라는 사람이 요 진나라 명문세족정, 명문가 중에 누가 제일 망하겠느냐, 누가 맨 처음 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범왕이라는 사람이 난씨가 맨 처음에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데 요 난념이라는 사람이 교만이 크게 달했고 포악하고 베풀 줄 모르고, 요런 사람은 요 집안은 망한다. 그런데 요 난념대에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난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후덕한 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놈이 아무리 포악하고 교만하고 베풀지 않고 저만 알지만은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 아들을 가만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왜냐하면 그 아버지한테 덕을 받은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놈이 그래도 누구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봐줘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놈이 죽고 요 아들 난영이 정권을 잡으면 요 재상들이거든. 정권을 잡으면은 사람들은 요 아버지 난념에 횡포하고 교만한 걸 생각해서 이 집안이 망할 거다 그랬어요. 진짜로 망해버렸어요.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느냐?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난씨 집안을 하나도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요게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포악한 것은 요 사람인데 그 자손이 몽땅 죽어버렸어. 요게 적선지가 필요여경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 종두둑두 콩심문대 콩나고 팥심문대 팥난다. 돼지 새끼가 돼지 낳지 뭐 염소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를 개새끼라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새끼개 그러라 그러더라고. 그 개새끼는 개새끼인데 이걸 새끼개, 그래 개가 새끼개를 낳지 돼지를 낳지는 않는다. 이거 마찬가지, 고양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즉 종과 득과 이 말은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는다. 오이를 심었는데 수박이 열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는 항상 같게 돼 있다. 선을 베풀면 선이 나오고 악을 베풀면 악이 나오는 거지. 항상 인과는 응보, 서로 보응하게 돼 있다. 삭필기정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이 된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 법칙인데 작용과 반작용은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면 이게 작용이죠. 반작용으로 선이 돌아온다. 악을 베풀면 반작용으로 악이 돌아온다. 그게 자연 법칙이니까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의 제3법칙입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수영 선수가 턴을 할 때 뒤를 밀죠. 발로 뒤를 밀면 왜 앞으로 갈까요? 앞으로 가는 것은 요 벽이 반작용으로 이 사람을 밀어주기 때문에 가요. 반드시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풍선에다 바람 나가지고 불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죠. 이쪽으로 나오고 이 액션이고 리액션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건 인간사에서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용과 반작용. 다시 말하면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온다. 마더 테레사 효과.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고전에서 했던 또 우리 조상들이 속담으로 만들어 놨던 것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선하게 잘 살아라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니 맞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하버드대 맥클랜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30년간 하신 분인데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은 하버드 대학생들을 상대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했던 그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생 132명에게 테레사 수녀님께서 봉사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을 보여주고 영상을 보기 전과 영상을 본 후에 몸의 침 속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사를 했어요. 하버드 의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랬더니 영상을 본 후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50%가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영상을 보여준 경우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50%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암에도 안 걸리고 병에 안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가 해서 선한 행동을 한 얘기를 들려주더니 그때도 면역 체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의 책을 읽고 면역 체계를 조사했더니 그때도 올라가.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보거나 듣거나 읽는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좋아진다.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고 사약 심리학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요걸 또 19세기에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했던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슈바이처 이펙트라고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맥클랜드 교수는 이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에 대해 생각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사랑을 받는 것, 요 자체가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마더 테레사 참 훌륭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도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도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베푸는 것도 강화시켜준다. 얼마나? 50% 강화시킨다. 50% 무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뭘 연구하기 시작하냐?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과 봉사활동을 한 후에 면역체계를 조사해 똑같아. 봉사활동을 한 후에 면역체계가 50%가 증가해버려. 굉장히 건강해진다. 봉사활동을 한 후에.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와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를 조사했더니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면역체계가 훨씬 강화돼. 그러면 공짜로 자기가 베푼 것 같은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 받아요? 건강을 받아. 몸은 고달픈데 몸의 면역체계는 50%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금 모으기에 자기 금을 갖다 주면서도 기분이 좋아. 왜? 내가 나라를 구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면역체계가 올라가는데 이와 같이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 그 기분이 요 현상이 약 1주 내지 2주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계속 봉사활동을 하면은 항상 몸의 면역체계가 강화되어 있다 하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헬퍼사이. 앨런 눅스라고 하는 로스쿨 나온 사람이니까 법률가입니다. 변호사인데 이 양반이 비영리단체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 전문가이자 지도자입니다. 미국에는 뉴욕에만 해도 이런 자원봉사단체가 19,000개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전부 자원봉사를 시킵니다.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유명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걸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이 붙인 이름이 헬퍼스 하이. 이 말은 남을 도울 때 느끼는 최고조의 기분을 헬퍼스 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의 면역체계를 조사해 봤더니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이란 말 아시죠? 엔돌핀이란 말은 몸에서 나오는 모르핀이라 그 말이에요. 앵이란 말이 안에서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모르핀은 암세포를 죽인다든가 고통을 모르게 한다든가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의학적으로 이걸 헬퍼스 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요런 책이 나옵니다. 특히 어디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각 병원, 종합병원에서 과연 그런가 하고 연구를 했는데 맞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있는데 환자들 중에서 자기도 아픈데 남을 도와주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환자. 그리고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환자가 있는데 그걸 대학병원에서 듀크 대학 같은 경우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도 아프면서 남을 도와주는 환자는 빨리 치유도 되고 죽는 확률이 낮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환자는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환자는 죽기도 많이 죽고 낫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헬퍼스 하이. 돕는 사람은 몸에서 엔도르핀이 몇 배가 있어요. 무려 3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려 3배가 나와서 병을 치유해주고 고통을 모르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게 해서 병을 낫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밝혀지면서 도움 치료라는 게 있구나.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헬퍼 이론, 헬퍼 시어리라고 해요. 도움 치료 원리예요. 미국의 프랭크 리스먼 박사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사람도 자원봉사의 대가입니다.
요건데 이 양반은 뭘 가지고 연구를 했냐면 자조집단, 상호 부조집단에서 이 현상을 연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조집단이라는 게 셀프 헬프 오가니제이션이니까 이런 게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당뇨병, 뭐 환우협회라든지, 또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어떤 희귀병에 걸린 자녀가 있으면 부모들이 그 단체를 만들죠. 근데 그 단체에서는 도움을 받고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래요. 상호 정보를 주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이게 자조집단이에요. 요 집단과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집단을 연구해 봤더니 자조집단, 도움을 주고받는 집단이 훨씬 삶의 질이 좋더라는 거예요. 우울증도 적게 걸리고 자기 효능감도 높고,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받고, 요 집단에서. 그래가지고 도대체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다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셀프 에피커시라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네, 나도 썩 괜찮은 인간이네, 나도 남의 도움을 받는 것만 아니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네,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네, 이게 자기 효능감이,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도움을 받다가 자기가 도움을 주면은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겠죠. 나도 제법 괜찮은 인간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성취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움을 주고 받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집단보다 도움을 주고받는 집단의 멤버들이 더 행복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니까 행복하겠죠. 그리고 더 우호적인 생각, 집단에서 우리 단체가 참 좋네, 우리 단체가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듀크 대학병원에서 진짜 그런가 연구해 봤어요. 심장병 환자 앓았던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우울증도 안 걸리고 삶도 좋고 그리고 죽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공짜가 아니고 건강이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헬퍼 사이가 되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떠냐, 이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지면 헬퍼 사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면역 체계가 올라가. 그런데 무덤덤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 효과도. 도움을 주는데 고맙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 도움을 주기가 싫죠. 그런 게 인지상정인데, 도움을 계속 주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입으로 건성으로 하는 감사함은 헬퍼 사이가 안 나타나요. 진짜로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할머니들의 감사함이 있죠. 아이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엔도르핀이 나오고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돕는 사람과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인양관이 이걸 연구한 게 자조집단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조집단에서 자기 자녀가 어떤 희귀병에 걸려서 그 모임이 있을 때 상호 엄마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 이게 아이고 내가 참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그의 진정성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똑같이 헬퍼사이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이기적인 봉사, 이게 별 연구를 다 해. 위스콘신 고등학교 졸업생 1만 317명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교수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교수도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계속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계속 추적해서 도대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데이터로 계속 축적해서 후배 교수들이 그걸 연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연구를 하죠. 그런데 사라 콜레스 박사가 이 대학에 교수로 들어가서
2004년 질문을 하고 2008년에 결과를 본 겁니다. 봉사를 하느냐 하는 걸 묻고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느냐 하는 걸 물었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봉사를 한 사람은 사망률이 1.6%인데 봉사를 안 한 사람은 그 3배인 4.3%. 다시 말하면 봉사를 안 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 빨리 죽는다. 그런데 요거 1.6%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봉사를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봉사를 한 사람은 수명 연장 효과가 없다. 결론을. 자기를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날 못 가서 사진 찍은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했어. 그건 자기가 광고를 하고 한 거지 진짜로 그 대상자가 불쌍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타났어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사망률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죽지 않는다예요.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기적인 봉사는 아무 쓸모가 없다. 물론 그 봉사 자체는 좋지만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포지티브한 영향은 하나도 없다. 요 결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봉사를 안 한 사람, 그리고 남에게 베풀지도 않은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득을 취한 사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봤더니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담배를 피운 것만큼의 독소가 발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난 담배 끊었어. 그런데 나쁜 짓 하면 담배 핀 것하고 똑같다. 그런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별너무 연구를 다 하고 있죠. 별너무 연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전에 적선여경,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현대 과학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돌아가는 게 있다. 남는 경사가 있다. 하는 말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애터미 사업의, 애터미의 회사의 이념에 대해서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데 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입니다. 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는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 절대로 아니에요. 요 스폰서는 너 내 덕 때문에 먹고 산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각 멤버들은 독립된 사업자입니다.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 등록을 해야 돼요. 독립된 사업자이고 요 사람은, 요 파트너는 요 사람의 직원이 아니에요. 부하도 아니고 직원도 아닙니다. 부하이고 직원이면 자기가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봉급 안 줘요. 누가 줘요? 회사에서 수당을 줘요. 다시 말하면 각각의 멤버들은요, 회사하고 1대1 관계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의 결과만큼 회사가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요 스폰서가 요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못된 파트너는 또 스폰서를 뜯어먹어요. 당신 내 덕분에 먹고 살잖아.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저각여앙이에요. 이 관계에서는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주먹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지금. 주먹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돈도 못 벌고 건강도 나빠지고. 절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상사가 아니에요. 회사와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스폰서의 말을 잘 들어라, 스폰서하고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라. 혼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주고받으면 돈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 돈도. 이게 스폰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스폰서가 파트너를 부하처럼 생각하는 조직은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가 저끼리 싸우다가 망해요. 그래서 오늘 리더스 클럽에서 이 경우는 돈을 찢는 경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돈을 찢는 경우다. 그래서 돈을 찢지 말라.
이 강의를 했는데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가 돈만 보면 찢어. 그래서 처녀 같은 엄마가 동네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아, 얘가 돈만 보면 찢는다. 이게 무슨 병입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동네 병원의 의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돈을 보고 찢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니까 찢어. 보자마자 찢어. 그러니까, 아, 이건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어. 대학병원 정신과에 갔더니 이 닥터도 그럴 리가 있습니까? 돈을 찢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닥터가 돈을 빼줬더니 찢어.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 이거 제가 처음 보는 정신질환인데 이건 상당한 연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 걱정이 돼서 얘를 데리고 왔다가 집에 가서 원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한테 데려갔어요. 목사님은 무슨 방법이 있겠지.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얘가 돈만 보면 찢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그럼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목사님이 돈을 주니까 찢으려고 폼을 잡는데 뒤통수를 찌면서 찢지 마 이 자식아. 딱 깜짝 놀래가지고 안 찢는 거지. 그 뒤로부터는 돈을 안 찢어. 그러니까 누가 돈을 찢지 말라고 해준 놈이 없어. 그것을 돈을 찢지 말라고 만지질 텐데 그걸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하니까 그게 낫나? 간데 돈을 뒤통수를 치면 찢지 마 임마. 그러면 안 찢을 거 아니야. 그 녀석은 돈을 찢는 게 나쁘다는 건 몰랐어. 그래서 그냥 찢은 거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둘이 여기서 이렇게 싸우면은 요 리더는 뭘 해야 되겠어요? 둘이 불러가지고 뒤통수를 치면서 돈을 찢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진짜 뒤통수를 치면 또 고소당하니까 말로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돈을 찢는 행위다. 이 파트는 당신 부하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봉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 스폰서 때문에 당신이 컨설팅을 받고 강의를 받고 스폰서가 리크루팅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나? 돈을 찢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안 와. 맨 둘이 싸우고 있으면 밑에 사람이 붙겠어요. 그거. 안 붙어요. 그러니까 돈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파트너가 여기 뜯어먹을 대상도 아니고 요 스폰서가 이걸 부하처럼 부릴 대상도 아니에요. 전부 다 1대1로 회사와의 계약이고 그 자신의 실적에 따라서 회사가 수당을 분배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협력을 해야 되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 협력하면 아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조 집단, 셀프 헬프 오가니제이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조 집단이에요. 자조 집단.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둘이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대상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이놈의 조직 엉망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조 집단에 자기 조직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라인이 있는데요. 전혀 말썽이 없고 참 우리 스폰서님, 우리 총장님 이렇게 존경하는 집단이 있어요. 전혀 말썽이 없어요. 그 집단에는 상호 이런 자조가 잘 돼요.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된다고요. 그런데 찢고 받고 하는 사람 보면은 저거 돈만 찢지 않으면 금방 스타마스터 되겠는데 지가 찢어가지고 안 돼. 제때 말 안 듣고 말이야. 그러면 그놈이 당신이 뭔데 그러죠 또. 그게 서로 싸우면 돈 버리고 건강 버리고 돈 버리고 건강 버리고. 우리는 셀프 헬프 오가니제이션입니다. 애터미는 셀프 헬프 오가니제이션. 자조 집단이에요. 자조 집단.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돕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도와줘요? 자, 그리고 아까 헬퍼, 도움을 주는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고 돈도 번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이 회사의 제품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도움을 준다. 그런데 요 사람이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식스센스, 제 육감으로 이 고객에게 전달이 됩니다. 저 사람이 진정 나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아니다. 저 자식 지 돈 벌려고 나를 이용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요, 조직도 안 커지고 자기 기분도 나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싼 제품을 저 사람한테 전해주면 저 사람 화장품 값도 줄일 수 있을 텐데 거절하다니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기분도 안 나쁘고 헬퍼 사이가 나타나는데, 네가 거절을 해. 두고 보자 너.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져. 건강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열에 9번 거절하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건강도 나빠지고 사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준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서로 조직과 조직, 파트너와 스폰서 얼마 계속 날아가는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각각 회사와 1대1로 계약한 독립사업자들이고 내 부하가 아니고 내 직원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내가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 내가 가지고 있다. 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움을 준 거예요. 세계적으로 월드 기빙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나눔 지수요. 나눔 지수. 각 국가가 얼마나 서로 나누고 사느냐 하는 지수를 국제적으로 발표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GDP 15등인데 현재 2012년에 나눔 지수는 세계 45등입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왔어요. 한 2년 전에는 8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나눔상이라든가 이게 많이 제정되는 게 워낙 나누지를 않으니까 나누고 살자는 의미에서 이게 계속 지금 제정이 되고 상을 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나는 이 조직도 사실 상호 도움을 주고받아야 할 자조집단이기 때문에, 자조집단이니까 도움을 주고받으면 서로 나누면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보다 헬퍼 사이가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벌리고, 그리고 밑에서 서로 잘했다고 싸우면 상위에 있는 스폰서 입장에서는 둘이 불러서 돈을 찢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둘이 돈을 찢고 앉아있거든. 그러면 왜 네 돈만 찢냐? 내 돈도 찢지. 스폰서 돈도 찢고 있거든. 그 돈만 찢는 게 아니고 다 찢고 앉아있어. 찢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칸트, 이마누엘 칸트 아시죠? 철학의 대가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의 대가인데 이 사람이 선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 가지고 이 도덕 철학의 이 내용을 구성하고, 선은 선의지가 유일한 선이다. 이렇게. 즉, 목적론 의지론이에요. 선의지가 유일한 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앞에 헬퍼 사회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옛날에 보면은 장남은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 끄역 뗄나무꾼질 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 근데 옛날 우리 간념은 어떻습니까? 동생들은 대학을 보내야지. 그리고 장남이 그냥 일해가지고 그냥 동생들 대학을 보내. 근데 이 동생은 똑똑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비가 번쩍한 마누라 하나 걷어차. 그러면 형님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집도 안 와. 나도 우리 마을에 그런 놈이 하나 있거든 지금.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중병이 걸렸어. 근데 이 머리 좋은 동생 부부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땅이 많아. 요걸 유산을 받아야 되겠어. 그때부터 엄에 뜨거라 하고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둘이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해. 그러면 칸트 입장에서 장남도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고 차남 부부도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한다면 둘이 다 의무에 합당한 행위예요. 의무에 합당한 행위인데 칸트는 의무에 합당한 행위가 선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선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의지 자체가, 의도 자체가 선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 다시 말하면 장남은 내가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 효도감에서
모시는 거예요. 요것만 선이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 다시 말하면 땅이 많지, 요걸 좀 물러봐야 되겠다, 요 의도로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옳은 행동이라도 선이라고 할 수 없다가 칸트의 도덕 철학이에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연구해서 겨우 요거 이제. 그런데 미국의 과학자들이 큰아들 같은 경우에만 헬퍼 사이가 된다. 작은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은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득이 없다. 칸트는 그냥 앉아서 생각했는데 미국의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그걸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저것만 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입만 벌리면 마누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침검사해보면 안답니다. 그 말을 하기 전과 그 말을 한 후의 침의 면역 항체를 조사해보면 거짓말하는 건지 참말하는 건지 안 돼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뭘 가지고 했냐면 MRI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MRI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진짜 마누라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림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뇌의 일정 부분이 활성화된답니다. 그게 빨갛게 나타나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용감한 작가가 나는 진짜 마누라를 사랑한다. 그럼 네가 해볼래?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통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MRI 통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통이 어떻게 생긴지 모를 거예요. 그 들어가면 기분 되게 나빠요. MRI 통에 쑥 집어넣어놓고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은 김태희, 전지현, 손연재, 김연아 이렇게 부르다가 느닷없이 마누라 이름 김말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예쁜 아가씨들 이름을 부를 때와 들을 때와 마누라 이름을 들었을 때 이 뇌의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남편이 의심스러우면 뒷조사하지 말고 MRI 통에다 집어넣어놓고 검사해보면 현대과학은 이제 사람의 마음까지를 읽어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진짜 고맙다고 하는지 침조사해보면 다 나온다. 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 자, 중심 특성.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심리학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지금까지의 심리학자들은 부분을 합해 놓으면 전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심리학자는 그게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분의 합은 부분의 산술적 합보다 전체는 크다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과 똑같아요. 각각 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사람이 모이면 전체 힘이 10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게슈탈트 심리학이에요.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다. 이게 시너지입니다. 슈퍼 시너지예요. 재심 합력이 슈퍼 시너지입니다. 슈퍼 시너지 오브 유나이티드 하트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 근데 이 말이 어디 갔냐면 이 말도 주역애가 있어요. 주역애가 그 별걸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자, 이 심리학자,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도대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지금 연구한 거예요. 요 현상학이라는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요 솔로몬 애쉬라는 게슈탈트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제 대학에서 A 클래스, B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또 A 클래스. 이제 강사를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자, A 집단에게는 이 강사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보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다. 대학 교수니까 지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다. 굉장히 근면한 사람이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교리가 굳은 사람이다. 실용적인 사람이다. 신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집단 B에는 똑같은 강사입니다. 똑같은 강사인데 다른 클래스에 가가지고는 이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다. 똑같죠? 숙련된 사람이다.
근면한 사람이다. 그런데 요것만 달라. 차가운 사람이다. 결의가 굳은 사람이다. 실용적인 사람이다. 똑같이 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두 강사에 대한 수업 평가를 했더니 A 집단이 이 강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B 집단은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는 똑같은 수업을 했는데 단지 틀린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다. 요것만 달라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이 다혈질이고 감성적인 분들이라면 미국 사람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똑바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따뜻하다고 하는 요 하나만 들어갔고 여기에는 차가운이라고 하는 한 말만 들어갔는데도 그 사람 전체를 요걸 가지고 평가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애쉬 교수는 여기다가 따뜻한 차가운 대신에 정직한 부정직한, 공정한 불공정한 요 말을 집어넣었어요. 요 말을 집어넣는데 평가에 영향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어. 다른 어떤 말을 집어넣어도 평가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따뜻한 차가운이라는 말만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되더라. 그러니까 요것을 요 학자들은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중심 특성, Central Characteristics라고 붙였습니다. 요 따뜻한 차가운이라는 한 인간의 인상이 그 전체를 해석한다. 그리고 다른 것들 정직한이라든지 공정한 이런 것은 주변 특성, Peripheral Characteristics, 주변 특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우선 인상부터 펴야 되겠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미친놈은 없어요. 따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야 돼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의 첫인상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한 60초 걸린답니다. 이놈이 진짜 따뜻한 놈인가? 차가운 놈인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일본 분들은 15초 걸린대요. 한국은 3초 걸린다면 3초. 무지하게 바쁜 사람들이죠. 그냥 이게 핸드폰 안 터지면 이 새끼들 말이야 왜 안 터지냐고. 우리 한국이 인터넷이 가장 빠른 게 그거죠. 조금만 안 뜨면 걷어차거나 욕을 퍼붓거나 그러니까 사정없이 빨리. 그러니까 3초 걸리는데 요게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맥락 효과, 컨텍스트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단 첫인상이 형성되면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첫인상의 맥락에서 해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따뜻한 사람인데 첫인상에 나빠가지고 하필 그날 아침에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인상이 더러운 인상이 이렇게 갔다가 상대방이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을 때 그 인상을 바꾸려면 우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60번을 만나야 바꾼답니다. 언제 60번을 만날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첫인상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침에 마누라하고 싸웠더라도 속은 부글부글 끓더라도 웃으면서 가야 돼. 웃으면서 첫인상을 따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면은 모든 걸 그 맥락에서 이 사람은 정직할 것이다. 이 사람은 삶이 바를 것이다.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같다. 그 맥락에서 이 사람은 매우 지적으로 보인다. 그게 첫인상의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왔고 이분은 지방대학에 이름도 없는 대학을 나왔어. 그러면 이분이 실수하면 서울대학 나온 놈이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분이 실수를 하면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첫인상이에요. 이게 첫인상이라고. 이게 첫인상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언제 60번을 만날 거냐고.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 인상을 줘야 돼. 저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이걸 쓰라고 하네?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이게 15,000원짜리 싸면 더 좋고, 아니, 싸고 좋다. 그걸 자신있게 이야기하네? 해모임? 이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네? 분명히 됩니다. 그건 제가 증명을 해요. 자, 이런 방법으로 적선여 경, 여기서 선은 덕을 의미합니다. 덕을 상대방에게 베풀면 자기가 베푼 덕보다도 더 큰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자, 3년 후에 여기 2,000댁, 2,000댁, 3,000남, 5,000남 되실 수 있죠? 예,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